개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법무부나 이런 곳하고 어떤 갈등이 좀 있으십니까? 그 관련해서? 그 부분과의 갈등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예전에는 나가던 분위기에서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이 귀환하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포 인재 유치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한 제도가 좀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드린 거는 지금 이제 위급 상황, 위난 상황으로 들어오고 유난 상황에 대한 동포들도 지금 유난 상황에 대한 동포 지원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직 좀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은 이것을 좀 안정적인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이 국내 정착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예산 결산하다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해 드려도 제도적으로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차제에 분명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럼 법무부랑 재외동포청이랑 어쨌든 해서 급하게 위난 상황에서 들어온 동포들에게 당분간 1년이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 어떤 걸 제공하는 건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법도 필요한 말인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 입장은 이제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정착 체류 자격 문제, 예,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이제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정착시키는 또 업무는 글쎄, 단속하는 부서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포 부분의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이 국내외 재외동포 간의 연관관계도 그렇고요. 동포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계부 장관님, 저는 한국 캄보디아 의원 친선 협회의 우리 쪽 회장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스캠 범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504명이 납치 감금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고 2024년에는 220명.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경찰이 구조한 게 209명이 이제 구조됐고 또 자진 이탈한 사람이 277명이고 또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근데 아직 2024년에 신고된 것 중에 10명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7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88명이 캄보디아에서 신체와 생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는 최근 경찰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범죄 피의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강제 송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228명을 이제 강제 송환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감금된 거, 납치 감금돼서 신고한 사람하고 얼마나 겹치냐라고 하는 걸 외교부에 이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1명이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감금된 사람이 신고한 사람하고 강제로 송환한 사람하고 딱 11명으로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92%가 범죄 피의자하고는 관계없이 이를테면 사기 취업을 가려고 했던 선의의 사람들이 감금된 거라는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내야죠. 이분들 아직도 8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네, 저희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그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걸 즉각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그러한 이제 문제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평생 외교랑 국제 정치를 공부했는데요. 때로는 말하는 게 외교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외교 맞죠? 두 분 장관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근데 최근 좀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을 해야 되는 외교 두 가지 하고 안 했으면 하는 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북한 물론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자꾸 유해 문제가 큰 계기가 될 수 있죠. 저는 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규모로 북한에게 위협을 주는 거는 미룰 수 있다. 대대별로 나눠서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님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로서는 이 한미 연합 훈련의 원래 취지에 맞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NDS 아까 말씀한 NDS에서 북한 억지 책임은 한국에게 있고 미국은 돕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자율성을 더 발휘해야 되면 이 유엔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원래 자기 일이나 하지 계속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왜냐하면 미국 NDS가 그렇게 얘기했고 유엔사가 근본적으로 유엔과 관련 없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하지 않는 부분 좀 더 중요한데요. 비핵화 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저도 비핵화 바랍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좀 말 안 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 외교부 장관님? 저요. 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되겠냐고. 안 한다가 아니라 뒤에 놓고 한다는데 자꾸 메시지 관리가 안 돼서 안보실장님하고 외교장님은 자꾸 비핵화가 뭔가 이걸 얘기 안 하면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한미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일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이 무인기가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물타기로 보이는데 핑계거리인데 엄중한 상황이라 했는데 바로 뭐 안보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북한도 보내고 사과 안 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얘기를 좀 침묵하는 게 외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분만 더 주시면 다 안 하겠습니다. 예. 가자 평화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는 이 고위 관계자가 뭐 청와대 발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 출신인 것 같은데요.